떠도는 산. 안중국. 껄렁패 형만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신촌 내거리에서 등산용 자일로 목을 맸다는 것 같았다. 벚꽃도 얼추지고 난 대기에서는 간혹 한여름의 그것 같은 끈끈함마저 느껴지던 어느 봄날 오후였다. 평소 형만 못지않게 남의 얘기 전하기를 즐겨하던 후배 진영이 언제나처럼 한국산악연합의 내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여러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은 끝에 참 형님 하며 실은 그날 그가 가진 가장 큰 뉴스거리로서 짐짓 잊은 채 했던 형만의 죽음을 알려왔다. 마침 일주일 전쯤 인수봉에서 전에 없이 많은 수인 7명이 느닷없는 진눈깨비로 동사한 데 이어 히말라야 원정대원 1명이 조난 사망한 사고 소식이 들어온 터라서 또 뭔가 싶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조금 다른 소식이었다. 산에서 일어난 사고사가 아니라 시정거리에서 일어난 내가 잘 아는 산꾼 형만의 자살 소식이었다. 자일로 길거리에서 목을 맸는데 말이죠. 어쩌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아까 출근길에 본 차에 깔려 죽은 채 지난밤 비로 축축히 젖어있던 비둘기의 처참한 주검이 떠올려지며 나는 부르르 진저리를 쳤다. 여러 점에서 뜻밖인 소식이었다. 그렇게 뜻밖인 만큼 그리고 그가 평소 여러 산악회의 모임에 부지런히 쫓아다니며 소식통 노릇을 해왔던 것만큼 빠르게 그의 죽음 소식은 산꾼들에게 알려지는 김이었다. 대부분의 산꾼들 역시 나처럼 그의 죽음을 뜻밖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그날 한국산악연합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온 산꾼의 대부분이 그런 쪼였다. 간혹 어떤 친구는 아예 헛소문으로 돌려버리기까지 했다. 평소의 그는 그렇게 자살과는 전혀 인연이 없어 보일 만큼 쾌활한 떠벌이었다. 그는 거암 산악회 소속이었지만 다른 여러 산악회원들과도 곧잘 어울렸다. 어느 산악회의 어떤 술자리에서든 늘 왁자한 웃음을 유도하던 말재간꾼이었고 간혹 등반 중의 추락사 소식이 들려오면 병신새끼라거나 되졌어? 같은 욕설을 상추에 탐스럽게 싼 삼겹살 안주를 쓸어 넣으며 거리낌 없이 뱉어내서는 역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모질고 질긴 애착을 진하게 드러내곤 했다. 이 나라가 다시 전쟁통이 되어도 6.25보다 더한 난리 바닥이 되더라도 저 친구만큼은 질기게 살아남으리라는 느낌을 그로부터들 받고는 했다. 30대 중반을 넘기며 벌써 정수리께까지 벗어진 대머리와 곧고 약간 매부러진 콧날, 매의 그것 같은 눈매, 양미간에서 바깥쪽으로 치닫다가 3분의 2쯤 되는 곳이 뚝 내리꺾인 눈썹 등이 불구스레한 얼굴색과 어울리며 늘 강한 집념의 일단이 내보이던 그였다. 얄팍한 입술을 꼭 다물고 있으면 무도하리만큼 굳은 의지의 용병을 연상시켰다. 그는 찬바람이 도는 초겨울에도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구릿빛 팔뚝을 내놓고 다니기 일쑤였다. 그는 암벽 기술을 10분 활용하여 빌딩 청소 용역업체에서 일을 해왔는데 드물게 감기에 걸렸다면서 약을 한 줌씩 털어넣는 모습조차도 엄살로 보일 만큼 단단한 체구의 소유자였다. 폭음을 일삼기는 했지만 틈틈이 헬스클럽이나 수영장을 찾아다니며 체력 단련을 한다던 그였다. 죽음의 방법이 무엇보다 뜻밖이었다. 아니 그래,
죽을 데가 그렇게 없고 죽을 방법이 그렇게도 없단 말이요. 하필이면 신촌 내거리에서 하필이면 자일로 목을 맸느냔 말입니다. 그래, 그 양반 죽었다길래 나도 말이죠. 처음에는 또 술 처먹고 길 가운데로 걷다가 차에 받쳐버렸나 했어요. 한 그날 아침녘 진영이란 후배의 너스레는 사실 모든 산꾼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다. 술 취한 형만이 종종 즐기던 이상한 취미라면 자동차가 서로 교차하는 도로 가운데의 황색 실선을 따라 걷는 일이었다. 쾌활하게 웃고 떠들며 술집을 나섰다가 그는 느닷없이 한밤중의 차도 가운데로 들어가 걷고는 했다. 주위에서 말려도 듣지 않았고 나중에는 말리려는 이도 없었다. 그는 취한 채 그렇게 밤의 도로 가운데 황색 선을 따라 저 멀리로 끝없이 걷다가 어디쯤에선가 종적 없이 사라져버리곤 했다. 그런 이상한 습관 때문에 결국 차에 치여 죽었거니들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목을 매 죽었다. 길가 전봇대에서, 그것도 그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산꾼들이 죽고자 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써왔던 암병용 자일로. 전말을 전해 듣는 순간 대개들 움찔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뭐? 자일로? 하고 되받은 후 잠시 이어지는 수화기의 침묵 속에서는 간혹 전율감으로 섬찟해하는 느낌마저 진하게 묻어왔다. 자일이란 그런 것이었다. 산꾼들에게 자일이란 등산 행위가 갖는 가치의 대부분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암, 빙벽 장비는 무수히 많지만 자일만큼 소중히 다뤄지는 것 혹은 자일만큼 깊게 관념적 의미가 주어지는 것은 없었다. 국내의 여러 산악회 가운데 전통이 깊기로 이름난 형만의 거암 산악회에서라면 자일에 대한 그런 의미 부여는 한결 진하게 깊었을 것이 분명했다. 자일은 핏줄 같은 거다. 지금 이렇게 너와 내가 자일을 함께 묶는다는 것은 핏줄로 형제처럼 연결된다는 의미다. 후배를 처음 암벽으로 인도할 때면 선배된 사람은 한 번쯤 목소리를 낮게 깔고 그런 말을 뉘까리기 예사였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일만큼은 새로이 구입하면 꼭 고사를 지냈다. 약식으로 소주 한 잔이나마 그 새로 산 자일의 주변에 뿌리며 무사고를 기원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몸에 묵지를 않았다. 암벽 등반 도중 자일을 멋모르고 밟았다가 선배에게 혼이 쑥 빠지도록 욕을 먹거나 등짝을 한 대 손자국이 뻘겋게 남도록 맞은 기억을 산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그런 자일로 그것도 시정거리에서 목을 맸다. 유서 한 줄 없었지만 그것은 피를 토해 쓴 유서보다 더한 강도의 처참함을 동반하는 산꾼의 마지막 소식이었다. 종종 산을 그만두겠다며 장비를 태워버리는 산꾼들이 있다. 그러나 형만의 행위는 그보다 더한, 아니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산꾼들로서는 섬찟함마저 느끼게 하는 산꾼으로서의 마지막이었다. 단순한 뒤돌아섬이 아니라 힘껏 떠다미는 산과 산 친구들에 대한 강렬한 거부의 표현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울렁거리는 가슴을 가라앉히며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다. 형만의 여자와 있었던 그 일이 슬금거리며 기억 속에서 살아나려 했다. 전봇대 손잡이에 매달려 처참하게 늘어져 있었을 형만의 주검과 그의 목에 휘가 맞설 꽃뱀 무늬의 자일이 또한 또렷한 영상이 되어 떠올랐다. 터무니없는 죄책감이 일어 나는 두어 모금 빤 담배를 부벼 꺼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었던 일이었다. 지난해 늦가을 한국산학연합 사무과장직을 핑계삼아 히말라야 원정훈련대의 본부격인 설악산 수렴동 산장으로 따라 들어갔던 날이었다. 그날 밤 원정대원들과 나는 술이 지나쳐서 수렴동 산장 2층 침상에 골아떨어졌던 나는 발바닥의 이상한 감촉에 잠을 깼다. 누군가 내 발바닥을 간지리고 있었다. 내가 잠이 깬 기색이 확실함에도 그 짓은 멈춰지지 않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는 그 집요한 물체의 정체를 확인했다. 먼저 못이 딱딱하게 박힌 발바닥이 잡혔다. 나는 서서히 손을 더듬어 올라갔다. 역시 어떤 여자였다. 뭉클한 여자의 젖가슴이 만져졌고 그 여자는 가슴팍에 얹힌 내 손을 끌어 자신의 국부에 가져다 댔다. 난생 처음의 듣도 보도 못한 일에 나는 바짝 긴장했다가 곧 걷잡을 수 없는 욕정에 사로잡혔으나 곧이어 뻗뜩 스친 생각에 놀라 오그라들 듯 손을 거두었다. 오랜 등산으로 딱딱하게 못 박힌 손과 발, 터무니없는 짓. 형만의 여자임에 분명했다. 형만은 그날 해질 무렵 내가 산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취해 있었고 비틀거리는 그를 함께 몇 잔은 마신 듯 얼굴이 빨개진 그의 여자가 산장 안으로 잡아 끌고 있었다. 휴가철도 끝난 평일의 설악산 수렴동 산장 주변에서 눈에 띈 여자라고는 그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일찍 조갈증도 해결할 겸 일어난 나는 산장 안팎에 또 다른 여자는 없는가 하고 돌아본 끝에 그 직감이 적중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자가 체견을 한 듯 그날 아침 일찍 형만은 추기가 채 가시지 않은 눈으로 여자와 함께 희문각 산장 쪽의 인적 드문 가야동 골짜기로 올라가 버렸다. 아침 식사도 않고 나선 것 같았다. 수렴동 산장에서 있었던 어처구니 없는 일 이후 형만과 여자는 어딘가 거리가 멀어지는 기미였다. 여자는 황색 선을 밟으며 건넌 형만을 멀찌감치 인도로나마 늘 그림자처럼 뒤따르곤 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 수렴동에서 있었던 그 어처구니 없고 도련했던 일 이후로 황색 실선 이의 형만은 다시 혼자가 되는 일이 잦았다. 말하자면 형만의 여자는 터무니없게도 나에게 연정을 품으며 형만을 멀리하게 되었고 형만은 시련의 아픔 때문에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과 죄책감이 형만이 죽고 난 이후 비로소 나를 찾아든 것이었다. 그러나 지나친 비약이기 쉬웠다. 그 일 이후로 여자는 2번 다시 나에게 추근되는 일이 없었으며 시련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30대 중반의 형만 같은 친구는 별로 어울리지 않았다. 무엇보다 형만과 여자는 이른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거나 하는 말로 묘사하기가 조금 어색한 관계였다. 돌이켜보면 형만은 여자를 늘 학대했다. 산꾼들 사이에 남자 관계가 복잡하기로 소문난 여자를 형만은 종종 더러운 물건 대하듯 모욕적인 언사로 멸시하기를 주저치 않았다. 술이 좀 취하면 여자를 손가락질하며 저거 너 가져라 하고 하던가 여자의 국부에 대해 노골적인 묘사를 동원해서 간혹 술자리에 어색한 침묵마저 깔아버리곤 했었다. 형만이 이취하여 그럴 즈음이면 여자의 눈에는 을에 보일 듯 말 듯 눈물이 글썽거렸다. 눈물 같은 것은 거의 흘리지 않을 듯한 이상한 표정의 그 얼굴, 그 눈에서. 그렇게까지 이상한 느낌을 주는 여자를 나는 대해본 적이 없다. 직업상 비교적 사람을 많이 겪으며 지내온 편인 나였다. 남의 애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상하고 깨름직한 뒷맛 때문에 잊고 싶었던 여자와의 일이었다. 상식선을 벗어난 표정과 태도를 여자는 가지고 있었다. 심하게 말해 동물적인, 토우 같은 무표정, 마네킹을 얹어놓은 것 같은 침묵이 그 여자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 산악계의 이른바 환양년으로 소문이 났지만 나는 거무스름한 얼굴에다가 유난히 붉어져 나온 광대뼈마저 두툼하게 감싸인 그 여자의 어디서건 환양년의 이미지와 걸맞는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일단 첫 대면에서 정욕보다는 막막한 거리감을 한결 더 짙게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그 여자는 이미 나에게 여성이기 어려웠다. 그런 느낌은 여자의 학벌이 거의 무학에 가깝다는 말과 형만처럼 어두운 과거를 지녔다는 소문이 뒤따르며 거의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는 그 여자와 나눈 적이 없었다. 서로 대화로 확인하고 보태어 공유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 보이던 여자였다. 그럼에도 여자는 나에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통념을 넘어선 방식으로 접근해왔다. 그것은 달밤의 설악산 심산협곡에서 흘러나온 음침한 기운이 주범일 것이다. 취기와 어울린 달밤의 계곡. 그것이 유난히 동물적인 그 여자의 야수적인 성욕을 잠시 되살려내서 일어난 우발적 사건일 뿐이다. 나는 그렇게 정리했고 예상대로 여자가 뒤이어 치근덕거리는 일은 없었다. 다만 간혹 우리 산악회의 산중 야영터 주변에 그림자처럼 멀찌감치 섰다가 사라지거나 산기슭 주점에서 벌린 산꾼들과의 술자리 한 구석에 고개를 떨군 채 앉았다가 이따금씩 나에게 시선을 던지곤 했을 뿐이었다. 조금 깨림직했던 것은 그 시선에 섞인 감각을 곤두세우고 살피지 않으면 눈에 띄기 어려운 슬픔 때문이었다. 한때 나도 한 여인에게 던졌던 것과 흡사한 대상을 완전히 포기하고 바라보는 시선. 애증의 편린이나 일말의 기대가 담겼으면 오히려 일상적인 여자의 일로 돌리며 마음이 편했을 것이지만 여자는 간혹 그렇게 텅 비어버려 마주보기가 꺼려지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곤 했던 것이다. 어쨌거나 형만은 이제 죽고 없었다. 나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몸이었다. 공연한 자책감으로 시달릴 필요가 없었다. 나는 자리에 다시 앉아 밀쳐두었던 서울 근교 암벽 루트의 등급 조사 자료를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미 일주일째 차일피일 미루던 이 일을 오늘은 기어이 끝내서 사무국장이 그 너불거리는 입을 막아버리리라 다짐했다. 그러나 형만은 거기서도 내 기억의 꼬리를 물고 일어서고 있었다. 도봉산 선인봉의 최고난도 루트 가운데 하나인 형만 터치 길 개념도가 자료를 한창 정리해 나가던 중 자연스레 펼쳐진 것이었다. 형만 터치. 몹시 씁쓸한 추억이 어려 있긴 하지만 언젠가 나도 한번 그 루트를 올라본 적이 있다. 그때 그 형만 터치는 제법 내노라던 내 암벽 실력으로도 진땀을 뺐던 루트였다. 비록 기존의 거암길 상단에 추가로 이어낸 말 그대로 가벼운 터치의 뜻을 지닌 단 한 피치짜리 루트였지만 난이도와 위험도에 있어 형만 터치는 개척 당시에는 최고로 꼽아줄 만한 짜릿한 루트였다. 이태전 그 미등이었던 급경사의 벽을 형만은 산꾼들 가운데 처음으로 중간에 만약의 추락을 대비한 확보용 볼트 하나만을 바꿔서 오른 후 자신의 이름을 따 형만 터치라고 코스명을 붙인 것이었다. 형만 터치는
개척된 이후 여러모로 화제에 올랐었다. 요구되는 관찰력과 균형 감각에서, 그리고 손가락의 힘에서 으뜸이었고, 과감함에서도 첫째가는 루트 형만 터치. 그것은 대암봉에 붙박이로 새겨둔 형만의 영원한 훈장과도 같았다. 이 루트를 올라본 후 나는 중간의 확보용 볼트가 선인봉 뒤로 올라가 자위를 내린 후 하강하여 박은 것이 아니라 등반하며 바로 벽에 선 채로 설치한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는 새삼 감탄을 거듭했었다. 바위틈이 좁아지다가 없어진 후 곧 반반한 급경사면으로 변하며 아차하는 순간이면 올라간 거리 20m에 그 아래로 추락거리 20m까지 합해 40m를 고스란히 직하하게 되는 까다로운 한 동작을 거쳐야만 그 볼트를 잡을 수 있었다. 볼트 바로 아래 발을 조금 편히 놓을 만한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10여 분 이상 거기 붙어 서서 볼트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기란 여간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어려운 일이었다. 등반 후 뒤새겨 보면 볼수록 그 형만 터치에서는 정도 이상의 집요함이 느껴졌었다. 감탄 일변도였던 감정의 태반이 그 집요함의 근원에 대한 의구심으로 바뀌며 형만이란 산꾼의 존재가 새삼 궁금했던 나였다. 자신만의 새 루트 개척에 대한 욕심은 산꾼 누구나 가지고 있는 법이다. 그러나 어떻게를, 그러니까 그 어려운 데를 어떻게 처음 올랐을까를 넘어서서 좀 더 근원적인 질문, 등반 행위에 대해 던져지는 근원적인 의문사이기도 한 왜까지를 떠올리게 했던 형만 터치였다. 왜 그런 무모하게까지 여겨지는 개척되고 나서도 좀채들 오르기를 꺼려하는 루트를 그는 그야말로 목숨까지 걸고 뚫었던 것일까? 산꾼들이 무모할 정도로 목숨을 거는 일은 드물다. 암벽 등반을 해보지 않은 이들에게 암벽 등반은 항상 목숨을 건 무모한 행위로 보이겠지만 때마다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하며 오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형만의 터치, 초등반만큼은 그 기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등반이었다. 평소 그 질긴 술버릇으로 보아 폭우가 내리는 속에서도 그 위태위태한 황색 실선 타기를 서슴지 않는 성격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그런 모험을 하고도 남을 위인이긴 했다. 하지만 밤의 차도에서 그가 한 모험은 그 자신보다 타인, 자동차를 모는 사람들의 의지나 주의력에 살고 죽는 문제가 더 크게 좌우되는, 그러므로 변수가 큰 모험이었지만 암벽인 형만 터치에서의 그것은 절대치를 상대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형만이 형만 터치를 초등반할 당시의 조건은 내 자신의 암벽 경험으로 미뤄 보아 긴장도에서 사람이 견뎌낼 수 있는 한계치에 근접한 것이었다. 그런 긴장감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가 형만 터치를 개척했던 근원적 동기가 나로서는 궁금했던 것이다. 그러나 형만 터치는 나에게 늘 단순한 회상 이상을 넘어서는 쓰라린 기억이 함께 얽히며 떠오르는 대상이었다. 여러 점에서 소질이 뛰어나 보여 훗날 나의 해외 거벽 원정 파트너로 삼고자 열심히 암벽 기술을 가르쳐왔던 후배 경훈이 바로 형만 터치를 오르다가 추락, 불구의 몸이 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나는 하루라도 빨리 형만 터치에서의 일을 잊고 싶었고 함께 그런 궁금증도 기억 저편으로 대충 밀려나 버린 채였었다. 형만 터치가 개척되고 나서 두어 달 후 형만 터치의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나가던 이태전 초가을의 일이었다. 과연 그렇게 대단한가 싶었던 나는 쾌청한 어느 일요일 오전 일찍 경훈과
형만터치를 오르고자 우선 형만터치의 하단부격인 거암길의 출발 지점을 향했다. 누군가 벌써 두 사람이 거암길 중단부를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안복 밑으로 조금 더 접근한 후에야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가 있었다. 바로 형만과 그 여자였다. 지난 토요일 밤 올라와 야영을 한 후 아침 일찍 등반을 시작한 것 같았다. 선두는 물론 형만이었고 마침 형만은 욕설을 섞어가며 밑에 여자를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었다. 여러 번 해본 거암길이었고 손발이 척척 맞아 돌아가던 경훈과 나는 쉬엄쉬엄 형만과 여자를 뒤따라 올라 결국 형만이 형만터치에 붙었을 즈음 형만터치 시작 지점에서 약 20m 떨어진 한 피치 아래의 테라스에 도착했다. 바로 저기 갔다. 나는 경호를 툭 치며 위를 가리켰다. 40m 저 위, 형만터치 길 중간, 바로 볼트 아래의 그 지독하기 어렵다는 고빗 사이 부분을 형만은 막 넘어서고 있었다. 저절로 침이 꼴깍 삼켜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형만은 별 머뭇거림도 없이 부드럽게 그곳을 돌파하더니 볼트를 잡고는 성큼 일어섰다. 역시 하는 나의 감탄사는 경훈을 자극한 것 같았다. 여자가 두레박질 당하듯 끌어올려지며 그들의 등반이 끝나고 나서 경훈은 애초의 약속을 뒤집고 자신이 선두를 서겠다며 장비를 추슬렸다. 형만터치 출발 지점에 도착한 뒤 나는 두말 않고 경훈에게 선두를 양보했다. 여지껏 어느 루트에서건 미끄러짐이나 추락을 당해본 적이 없는 한창 때의 경훈이었다. 그래,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다만 한번 해봐라. 형만이 같은 노털이 저렇게 쉽게 넘어갈 정도라면 너한테는 별것 아닐 거다. 나는 그렇게 경훈을 독려했다. 하지만 한편 캥기는 구석이 없지 않아 나는 중간의 크랙, 즉 바위가 갈라진 틈에 확보물을 하나 걸고 오르라고 짤막하게 덧붙였다. 경훈은 단신이지만 강한 팔 힘의 소유자답게 쑥쑥 오르기 시작했다. 5, 6m쯤 올라 그는 크랙용 확보물인 프렌드를 하나 재빨리 바위 틈에 쑤셔박은 후 자위를 통과시키고는 다음 동작을 이어나갔다. 다시 5, 6m 전진하여 그는 잠시 멈추었다. 확보물을 하나 더 설치하려는 기색이었다. 그러나 손가락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크랙이 좁아서인지 확보물 설치가 좀 까다로운 것 같았다.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모두 그 크랙의 폭에 비해 큰 것이 분명했다. 확보물을 걸자고 가파른 벽에서 오래 머뭇거리면 오히려 손해다. 그런 나의 평소 충고를 경훈은 떠올리는 것 같았다. 경훈은 곧 확보물 설치를 포기하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마음이 흔들린 기색이었다. 누구든 늘 그렇다. 확보물을 설치하려다 포기하게 되면 누구든 일단은 마음이 좀 불안해지기 마련이다. 그래, 그냥 가라. 그쯤에는 걸어봤자 그게 그거다. 잘 알고 있겠지만 말이다. 내 확보 솜씨는 확실하니까 염려 말고. 불어 침착한 목소리로 나는 조금 애매한 말을 경훈을 향해 뇌까렸다. 그러나 실은 염려스러웠다. 고빗바위인 크랙이 끝나고 슬랩, 즉 경사면이 시작되는 곳에서 경훈은 머뭇거리고 있었다. 바위면에 몸을 착 붙인 채 경훈은 열심히 손잡이를 찾는 눈치였다. 슬랩은 손이 아니라 신발창의 마찰력으로 오르는 거야. 믿고 일어서 봐. 하는 말이 습관적으로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가 잦아들었다. 이미 그런 충고는 필요치 않을 정도로 경험을 쌓은 경훈이었다. 경사가 뜻밖으로 세고 발 디딤이 영 신통치 않은 것이 분명했다.
바짝 긴장해서 나는 자의를 새삼 힘주어 움켜잡았다. 그 순간이었다. 형! 앙카! 하며 경호는 떨어져 내렸다. 후다닥 하는 소리와 함께 경호는 쏜살같이 곤두박질 쳤고 이어 숨통을 꽉 쥐는 엄청난 충격이 어깨쪽지를 파고들었다. 손바닥에 달군 쇠파이프를 움켜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다. 쥐어짜듯 자의를 잡는 소나귀에서는 불띠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일단 제동은 성공이었다. 그러나 경훈은 저 아래 암벽면 위에 매달린 채 고통으로 흑흑거리고 있었다. 상체가 뒤로 젖어진 상태였고 힘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았다. 중간에 하나건 확보물 브랜드로부터 15m, 그 아래로 15m 하여 30m를 추락한 경우는 결국 허리를 못 쓰는 불구가 되고 말았다. 주변의 다른 루트로 올라온 산꾼들의 도움을 받아 천신만고 끝에 경훈을 기슭으로 내려 입원을 시키고 그의 부모로부터 원수를 대하듯 하는 질타를 당한 지 한 달쯤 뒤 나는 이를 갈며 다시 형만 터치에 붙었다. 모진 도끼는 간혹 얼음같이 찬 냉정을 주는 법이다. 확보를 도와줄 후배를 한 명 이끌고 거암길에 이어 나는 다시 형만 터치에 붙었다. 차근차근 중간에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해간 확보물을 3개 3, 4m 간격으로 설치한 후 고빗 사이로 진입했다. 역시 무서운 곳이었다. 어디 한 군데 잡을 곳, 제껴 디딜 만한 곳이 없었다. 적어도 시야에 들어오는 바위면에서는 그랬다. 그러나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 나는 형만의 동작을 떠올리며 한껏 팔을 뻗어 왼쪽 위 약간 둔덕진 곳 너머를 더듬었다. 있었다. 깊이가 5mm쯤 될까. 손가락 끝이 간신히 걸릴 만한 홈이 하나 거기서 만져졌다. 손마디를 꺾어 당기면 왼발을 한 발 올려 디뎌 버팅기며 일어서서 다음 오른쪽 위의 도톰한 돌기를 잡기에는 충분한. 등반을 마치고 해면체처럼 풀어진 심신으로 암봉 기슭을 걸어 내려가다가 나는 얼핏 저 멀리 형만네 패거리의 야영지 쪽을 바라보았다. 형만이 숲그늘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번쩍 손을 치켜들며 아는 체를 하려 했지만 느닷없이 치민 노기는 절로 고개를 모로꼬게 했다. 붉어지려는 눈시울을 감추고자 나는 뛰다시피 하산에 내려갔다. 시간이 흐르며 결국 형만에 대한 분노는 사그라들었다. 산꾼으로서 그것은 터무니없는 그리고 가져서는 안 될 분노라고 스스로를 달래고 달랜 끝에 겨우 나는 형만 터치를 개척한 형만에 대한 적의를 삭힐 수 있었다. 그러나 형만을 만나면 공연히 떨떠름해지는 감정은 어쩔 수가 없었다. 때문에 전에도 별반 깊은 교류가 없었던 형만과 나는 한결 더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다. 형만이 죽고 난 이제사 새삼 궁금해지는 일 가운데 하나는 후배 경훈의 추락사고로 형만 터치의 명성이 한결 자자해졌던 그 무렵 이미 형만이 어딘가 거암 산악회원으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것 같았던 점이었다. 돌이켜보면 형만 터치를 마치고 내려오는 나를 향해 손을 들며 아는 체를 하던 그때 이미 형만은 평소와는 달리 혼자였다. 그의 죽음을 비롯한 그 모든 일이 새삼 궁금해지며 나는 펼쳐두었던 형만 터치 자료를 덮어버리고 팔짱을 끼웠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실행에까지 옮기지는 않았지만 나도 한때 자살을 꿈꾸었던 적이 있었다. 어딘가 어눌하고 허약했던 나의 유년. 그 근원은 알 길 없었다. 마흔이 가까워 임신한 나를 떼어버리라 마음먹고 어머니는 병원 문전까지 몇 번이고 갔다가 되돌아오곤 했다더라고 큰 노인은 말했었다.
어머니의 그런 갈등이 태종의 나에게 깊은 그늘로 전이되었던 탓인지도 몰랐다. 어쨌거나 나는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소외감에서 탈피하려 자살까지 꿈꾸며 몸부림을 쳤고 암벽에서 비로소 만족할 만한 출구를 찾을 수 있었다. 가파르고 거대한 암벽은 무서웠다. 그러나 그 초긴장 상태 속에서 암벽의 중턱, 이어 정상에 오른 후 심신이 일시에 이완되는 맛은 비길 데가 없었다. 격한 감동과 행위로 이어지던 20대 초반의 내 암벽 등산이었다. 나는 평범함에서 일탈한 정서를 매주 맛보고 있다는 데에서 강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많은 산꾼들이 나와 거의 흡사하게 산꾼으로서 성장 과정을 거쳤고 또 비슷한 감정 구도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산꾼들이 사회에서 벗어나 암벽이라는 긴장된 공간에서 펼치는 무대는 말하자면 영웅의 무대였다. 평범함으로 숨막히던 일상은 주말 암벽으로 무대가 옮겨지면 탱탱한 긴장이 주는 조명 장치로 비추어지는 영웅 신화의 광장으로 들변했다. 뛰어난 바위꾼은 그 거대한 회백색의 바위를 배경으로 한 무대에서 영웅이 되었다. 거기에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자규는 물론 없었지만 어려운 루트를 앞장서서 오르는 자일의 톱, 즉 선등자는 그날 산악회의 암벽에서는 무운으로 빛나는 기사와도 같았다. 그날의 선등자에게는 의뢰의 그날의 첫 술잔이 주어졌다. 암벽을 마치고 내려와 찾아든 산기슭 술집 탁자에 둘러앉으면 이미 본격적인 암벽 등산은 포기한 지 오래인 고참 선배는 첫 소주잔을 그날 가장 어려웠던 루트의 선등자에게 가장 먼저 건넸다. 거기에는 그 선배의 옛적 자신이 톱쟁이로서 날렸던 명성과 암장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이 함께 담겨있기 마련이었고 작은 소주잔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모아잡고 수리차기를 기다리는 후배 톱쟁이의 가슴은 술과 함께 뭔가 알 수 없는 감동으로 서서히 채워지곤 하기 마련이었다. 선배의 나이라야 고작 40 안팎이고 후배는 풋풋한 20대 초반쯤이지만 거기서는 백발성성하게 노쇠한 노 기사가 젊은 후배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의식이 진행 중인 중세기 신전의 한때를 연상케 하는 엄숙함마저 드물게나마 감돌고는 했다. 비록 이제는 그것이 한때의 터무니없는 열정과 치교의 한 토막으로 부끄러이 되새겨질 망정, 어둠의 장막이 드리워지고 모닥불로 신전의 제단을 대신한 처음 톱을 서고 난 여름날 밤 선배가 따라주는 술잔을 응시하며 내가 했던 산을 향한 다짐은 철갑 옷 기사의 신을 향한 그것에 조금도 다르지 않았을 열정적 각오였다. 형만내의 거암 산악회는 당시 산꾼들에게는 공통되었던 그런 분위기가 한결 짙었던 모임이었다. 조금 더 국외자적이었고 조금 더 어둡게 가라앉은 분위기였으며 그래서인지 암장으로 나서면 한결 밀도 짙은 투지와 끈기로 돋보이던 그들 거암 산악 회원들이었다. 선인봉에서 처음 야간 등반을 감행한 패도 바로 그들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대개들 암벽을 끝내고 하산을 서둘 무렵 그들은 터무니없게도 밤 암벽 등반을 시작하고는 했었다. 선인봉이 어스름에 뒤덮였다가 수유리 쪽 시가지의 불빛 혹은 달빛으로 한 겹 벗겨지며 그들의 야행은 시작되었다. 컴컴한 어둠 속에서 깊은 침묵으로 그 숲속 어두움에 밀도를 더하며 암복 기슭으로 걸어오르는 그들은 영락없는 야행성의 표범물이었다.
달빛에 회백색으로 새롭게 얼굴을 내민 밤의 선인봉은 그들의 동무대였다. 이따금씩 철렁이는 카라비나, 즉 암벽 등반용 쇠고리 등 금속성의 장비 소리와 짜일업, 앙카 하는 짤막한 신호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무릇 산꾼들이 경외감으로 선인봉을 뒤돌아보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밤의 그 암장에서 그들이 엮여낸 묵직한 분위기는 모든 산꾼들을 압도했고 때문에 그들의 일견 무모해 보이는 야간 등반에 대해 감히 무어라 시비하는 친구들은 없었다. 그들이 늘 보금자리를 트는 암봉 아래 널찍한 암반을 혹 자신들의 야영 장소로 넘보는 친구들은 물론 찾아볼 수도 없었다. 그리고 한때 형만은 그런 거암 산악 회원들 가운데서도 과감하고 바위 실력이 뛰어나기로 이름 높던 톱쟁이였다. 형만씨 그 사람 유복자였다면서요? 사무실 출입문께에 자리 잡은 서무 박양이 느닷없이 그렇게 물어왔다. 움찔 놀라 고개를 돌린 나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들려오는 얘기로는 형만은 6.25 때 태어난 유복자였고 3살도 채 되지 않아 어머니마저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다. 50년대 중반 그 난리통에 태어나 고아원에서 자라며 60년대 이어 70년대의 청년기를 보낸 그의 인생 역정이 어떠했는가를 미루어 짐작하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의 팔뚝에 보이던 어줍잖은 하트 앤 에로우 문신만으로도 그 어두웠던 사춘기의 일단을 엿보기에는 충분했다. 그런 그가 거암 산악회에 가입하게 된 동기는 확실치가 않았다. 하지만 가출하여 산으로 숨어 떠돌다가 어느 날 이상한 물건들을 챙겨 들고 산길을 오르는 묵직한 침묵으로 함께 묶인 한 무리의 산꾼들을 만난 것이 암벽 등반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다는 식의 회고담은 6.25 짓고 태어난 형만이나 나 정도 연배의 산꾼들에게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것이었다. 소외된 자 혹은 스스로가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자로서 소외된 자들끼리의 그 유별나고 이상한 공감대에 마음이 끌리지 않았다면 그것이 외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유난히 밀도 짙은 외로움을 각자 내던져 놓으며 확인한 동질감은 다시 암벽을 오르는 동안의 초긴장감으로 묶였고 그러면 그들은 모든 것을 산에 쏟아붓는 열정적인 자세를 지상 최대의 미덕으로 모임 한가운데 떠올리게 되기 예사였다. 그런 부추김과 몰입의 정도가 유난히 강했던 형만내의 거암 산악회원들은 반면 저희들만의 공간으로 누가 끼어드는 일을 신경질적으로 거부하고는 했다. 특히 한밤중의 거암 야영터에서는 수많은 산악회의 연합제격인 한국산악연합 사무과장인 나의 접근마저도 거암 회원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때문에 나도 그저 그들 옆에 잠깐씩만 앉았다가 일어나기 예사였지만 언제부터인가 형만이 자신의 그 거암 산악회에서도 구계자로 밀려나는 기미가 역력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바로 형만이 이태 전에 형만 터치를 개척하고 나서 그 여자를 거암 야영터로 끌어들이기 시작한 무렵이었을 것이다. 거암 야영터를 지날 즈음이면 늘 방자하게 계곡을 울리던 형만의 웃음소리도 듣기가 어려워졌다. 여자 때문이었을까? 그러나 동료들이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자 형만은 이내 여자를 거암 야영터 밖으로 내모는 김이었다. 저들의 야영터 저편 나무 그늘 아래 따로 텐트를 쳐주고 여자 혼자만 거기에 내팽개쳐둔 채 형만은 거암 회원들과만 어울렸다. 그것은 하지만 거암이로서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적어도 자기네 회원의 가족이나 연인 같은 사람들에게만큼은
회원과 다름없는 대접을 해주었던 것이 다른 산악회들처럼 거함으로서도 상례였다. 그러나 그 여자만큼은, 아니 형만조차도 은근히 배척했던 형만 터치 개척 이후의 거함 산악회 분위기였다. 얼핏 보기에는 형만의 지나친 통음이 가장 큰 이유로 보였다. 밤을 패서 마시기 일쑤였던 소주. 취한 그는 동료들의 잠을 방해하기 일쑤였고, 툭하면 후배들에게 형만 터치 개척 전보다 훨씬 더 자주 매를 들었다. 그럴 즈음이면 거함 산악회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 후배들이 선배인 그에게 감히 대드는 진풍경이 주변 다른 산악회원들에게 목도되곤 한 것이었다. 폭음은 어느덧 그의 손이 떨리게 했고 장단지에서 힘을 빼앗아가 버린 것 같았다. 형만터치가 개척된 그의 가을이 되며 형만터치는 물론 다른 롤토에서도 형만의 모습을 보기 힘들어졌다. 이상했던 일은 타 산악회꾼들의 형만터치에 대한 감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의 거함 후배들은 거의 모두 형만터치를 외면하며 오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형만은 어느덧 다시 외톨이로 돌아가고 있었다. 처음 산을 찾았을 때의 그의 모습이 그러했으리라. 서울 근교의 산에서는 홀로인 모습조차 잘 보이지 않게 된 형만이었고, 멀리 설악산의 깊은 골짜기 아니면 외진 암릉에서나 그를 보았다는 소문이 간간히 들릴 뿐이었다. 껄렁페이자 떠벌이로서 다른 산악회의 회합이나 술자리에 곧잘 어울리는 형만을 보기도 어려워졌음은 물론이었다. 간혹 그런 자리에 나타나도 여자가 없이 혼자인 경우가 많았고, 간혹 술을 마시는 도중에도 그의 손은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형만이 그 아저씨 여자하고도 근래 헤어진 김이었어요. 박양이 타자기에 고개를 박은 채 그렇게 다시 묻지도 않은 말을 불쑥 던져왔다. 박양도 그 여자와 나 사이의 무언가 어처구니없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래? 하고는 짐짓 모른 채 할 수밖에 없었다. 실은 그의 황색 실선 타기가 한결 무모해지고 그림자 같던 여자의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게 될 무렵인 지난 가을부터 형만은 다른 산악회원들로부터도 따돌려지고 있었다. 늘 혼자서 술자리를 독점하다시피 떠들어대고 혹 공연한 일로 술집 종업원들과도 시비를 벌이는 그가 모두들 싫어진 것이 분명했다. 드물게 여자가 어디선가 나타나 그의 황색 실선 타기에 뒤따른 일이 있었던 것 같았고, 그런 소문은 의례껏 비아냥거리는 어투로 전해졌다. 이봐, 최 과장, 정신 차려. 뭘 그렇게 넋을 놓고 있나? 어느샌가 사무실로 들어선 사무국장이 그러면서 며칠째 일감을 미루고 있는 나를 못마땅한 듯 곁눈질로 노려보았다. 어디서 낮술을 마셨는지 얼굴이 불쾌했다. 자료 몽텅이를 들어 한 대 후려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나는 자세를 고쳐잡고 자료 정리에 골몰에 들어갔다. 형만터치의 그 활용 점정된 듯한 깊이 5mm의 호물, 그리고 그 밖에 그 하나마다 내 온 힘과 정열을 쏟아부으며 어루만지고 디뎠던 수많은 암벽 루트의 손잡이와 발 디딤의 위치를 확인해 적어나가며 나는 실제 암벽에 붙은 듯한 긴장감으로 자료 속을 더듬어 나갔다. 봉투를 하나 준비할까요? 우리 산악연합 이름으로요. 어느덧 저녁이었다. 박양의 그런 질문은 이제 그만 형만의 영안실로 가보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내가 굳이 거기 가야 할 이유는 없었다. 산에서 죽은 자의 자리가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산악연합 사무과장이라 한들 꼭 조문을 가야 할 이유는 없었다. 필요 없어.
그렇게 단호히 잘라 말하고 나는 사무실을 나왔다. 형만과 나는 자의를 함께 묶은 적이 없었다. 또한 관념의 선이 서로 연결되어 본 적도 없었다. 그저 술자리에서 그의 걸찍한 농을 몇 번 술잔과 함께 건네받은 것이 맞대면한 일의 모두였다. 최근에는 어이 최 과장 그 여자 신경 좀 써봐 하는 대상과 진의가 애매한 농짓거리로 술맛 떨어지게 했던 그이기도 했다. 필요 없어. 그렇게 다시 한번 중얼거려 보고는 나는 약혼녀 영애에게 전화를 하고자 공중전화 쪽으로 가려다 마침 달려온 택시를 잡아탔다. 거함의 선배들의 얼굴을 보아서라도 아무래도 얼굴은 내밀어야 할 것 같았다. 적십자병원 영안실로. 아무 대꾸도 없이 택시 운전기사는 달리기 시작했다. 멀리 인수봉이며 선인봉이 붉은 노을을 등지고 있었다. 늘 힘겹게 잡아 눌러야 했던 회한이 다시 밀려왔다. 나에게 산이란 무엇이었던가. 그 온 힘을 다해 오르고 매달렸던 암벽 등반은 나에게 무엇을 되돌려 주었던가. 그 오름짓 끝에 내가 딛고선 자리의 높이는 과연 일상적인 것과 얼마나 어떻게 다른 것이었던가. 시정거리에서 휴감기는 소외감과 외로움이 암벽을 찾게 된 근원이기는 나나 형만이나 마찬가지였다. 몇몇의 해외 고산 원정 경력이 형만과 나와의 유일한 차이일 뿐이었다. 그것이 단순히 대상의 크기와 개수에 따른 차이일 뿐이었고 그 오름짓의 근원이나 소득이 뜻밖으로 어둡고 애매하여 보잘것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밤의 안봉에 오르면 서울 시내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다. 그 시가를 따라 흐르는 자동차 불빛의 행렬을 산꾼들은 불뱀이라고 불렀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불뱀의 꿈틀거림. 밤의 암벽에 매달려 그것을 보며 내가 종종 떠올렸던 단어는 구원이었다. 산은, 암벽은 저 불뱀이 내뿜는 무감각의 독으로부터 깨어나는 자리여야 하리라. 나의 오름짓은 저 거대한 괴물의 꿈틀거림 주변에서 만 가지 고통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의 확인, 탯줄의 확인, 아니면 구원의 다짐이거나 그 증폭이어야 하리라. 그렇게 가슴 벅차 오르도록 진한 다짐이 늘 밤의 암벽 등반에는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감상이 바탕색으로 깔리고 그 위에 집착의 칙칙한 물감을 덧씌운 자기 미화에 불과했다는 자괴감이 유난히 짙어진 요즘이었다. 세상에 대한 구원의 다짐은 기실은 거꾸로 사회에서 영원히 소외될 것 같은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했던 것만 같았다. 그리고 형만의 여자와 이상스런 해프닝이 벌어졌던 그날 수렴동 산장 앞의 만취했던 형만은 그런 산의 실체를 내게 디밀고 비웃는 나의 분신인 것만 같았었다. 최 과장, 아니 우연히, 그래 이런 데선 그냥 이름 부르자. 우연히 넌 그래도 와줬구나. 병원 영안실 앞자리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멀리서부터 나를 알아보고 그렇게 반겼다. 이미 암벽에서 투량한 지 오래인 형만만큼이나 과거가 어두울 거암 산악회의 노장 선배였다. 형만의 마지막이 그래서였을까. 다른 산악회원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혹 모르겠다 싶어 여기저기 살펴보았지만 형만의 여자 역시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았다. 잿빛 구름 아래로 주황빛 석양은 마지막 정념을 태우고 있었다. 점심조차 대충 때운 빈속에 거푸 받아 마신 술은 그 노을빛이 죽기도 전에 진한 취기를 몰고 왔다.
형만의 얘기를 그 노장 선배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나의 등장에 그는 아까 했던 얘기를 재차 눈시울을 붉혀가며 내뱉는 눈치였다. 기어이 그는 흐느끼기까지 했다. 이봐 최 과장, 아니 우연아, 너 킬리만자로 표범 알지? 밀림에서 쫓겨나 눈밭으로 기어 올라가 죽은 그 불쌍한 표범 새끼 말이야. 흑만이 그 새끼가 그 짝이었어. 이 거암 산악회인지 뭔지 하는 시발놈들한테 따돌림 받고서는 눈밭으로 가 돼진 표범 새끼였다고. 어이 씨발, 거 좀 고만할 수 없어? 하며 거암 산악회 노장 중의 누군가가 분통을 터뜨렸지만 그는 그래 이 개새끼야, 좀 더 해야겠다, 더 하며 더욱 기세를 올렸다.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죽인 거야. 이 18놈들아, 너희가 죽였어. 너네가 뭔데? 바위가 뭔데? 18놈들아, 환양년 좀 데리고 놀았기로. 어거지 손잡이 하나 망치로 까내서 만들었기로. 그게 그렇게 죽일 죄더냐? 이 쌍놈 새끼들아. 어거지? 어거지 손잡이라니? 머릿속에서 무언가 핑 도는 것 같았다. 형만이 낸 형만 터치의 어거지 손잡이. 아,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나는 그만 머릿속이 통째 흘러 빠져나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형만 터치길 중간 최고난도 지점의 그 손톱이 간신히 걸리는 손잡이. 없었다면 등반이 불가능했을 그 손잡이가 자연 상태의 것이 아니라 개척자인 형만이 그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교묘히 망치 끝으로 까내어 만든 것임을 나는 그 노장 선배의 주정으로 비로소 알아챌 수 있었다. 비로소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형만이 형만 터치를 낸 후 왜 그렇게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받았고 왜 그의 후배들이 형만 터치를 그렇듯 철저히 외면했는지를 그제서야 알 수 있었다. 바위를 까내어 인공의 손잡이나 발 디딤을 만드는 일은 산꾼들 세계에서 철저한 금기였다. 확보용, 그러니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추락거리를 줄이기 위한 보조물로서 볼트나 하계는 박을망정, 계단의 축소형인 인공 손잡이나 발 디딤을 만드는 일은 산 혹은 자신들의 신앙이기도 한 알피니즘에 대한 모욕으로 터부시하는 것이 산꾼 세계였다. 그리고 거암 산악회는 그런 불문율에 유난히 철저했던 분위기였다. 망연자실. 나는 소주잔을 든 채 쓰러져가는 석양빛을 보고 있다가 단숨에 털어넣어 버렸다. 불쌍한 놈, 불쌍한 새끼. 그의 몸부림이, 그의 단발마가 불쌍했다. 형만이 그 사람이 오를 수 없는 가파른 벽에 인공의 손잡이를 남몰래 까내면서까지 만든 형만 터치는 산이 아니라 그 거창한 알피니즘이 아니라 자신의 거암 산악회를 향해 낸 루트였음을 나는 비로소 알 수 있었다. 이제 능력이 쇠잔해져 가는 꾼으로서 자신과 거암 산악회를 영원히 묶는 매듭으로 삼고자 했던 형만 터치. 떠나서는 살 수 없을 것 같던 거암 산악회에 대한 진한 구애의 손길로서 뚫었던 형만 터치임을 비로소 알 수 있었다. 그랬구나. 아, 그랬었구나 하며 고개를 끊임없이 주걱거리다가 나는 일어섰다. 노장 선배가 준 소주병을 병채에 들이켜버리고 비틀 일어나 병원 문을 향했다. 밤길을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다. 나는 느닷없이 형만처럼 도로 가운데로 뛰어들어 황색 실선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빵, 빵, 빵. 지나는 차들이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려댔다. 얼마를 걸었을까? 문득 나는 병원 문 쪽을 되돌아보았다. 희뿌연 수운등 아래
형만의 여자가 서 있는 것 같았으나 알 길 없었다. 3박 4일의 짧은 신혼여행 기간마저 채 다 보내지 못하고 영애와 나는 하루 앞당겨 돌아왔다. 형만의 생각으로 신혼여행이 아니라 어디 쫓겨온 것처럼 얼굴을 펴지 못하는 나에게 영애는 기어이 분통을 터뜨리며 하루 앞당겨 돌아가기를 극력 원했던 것이다. 나는 누렇게 탈색된 기분이었다. 어느덧 나는 영애에게 매달리고 있었다. 적십자병원 영안실로 갔던 그날, 형만의 여자였던가. 누구인지는 알 길 없지만 부축하는 손을 뿌리치고 내가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취한 채 밤늦게 자신의 집을 찾아갔던 일을 영애는 신혼여행을 가서도 새삼 꺼내어 심각하게 문제 삼았다. 나는 가풍을 들먹이며 쏘아대는 이제는 어엿한 의사 자격을 갖춘 영애에게 속절없이 사죄만 거듭해야 했다. 그토록 애썼던 영애와의 결합이었지만 이미 결혼식 직전부터 결혼은 목을 옥죄는 올가미로 느껴져 왔다. 자유로운 산행만큼은 보장하겠다던 영애였지만 산 친구를 포함한 나의 산 전체를 묘하게도 그녀는 질시하는 것 같았다. 암장 위에서 나는 내 멋대로 영애를 윤색했던 것이 분명했다. 암장에서 그려지던 영애와 현실의 영애는 전혀 다른 두 여자였음을 신혼여행 첫날부터 나는 절감해야 했다. 다시 떠나야 할 것 같았다. 어디든, 아니 어딘가 절박하게 나를 세울 자리를 다시 마련해야 할 것 같았다. 신혼휴가가 끝나고 처가에서 마련해준 아파트를 나와 첫 출근을 하던 월요일 아침. 버스 속에서 나는 문득 단독 원정 등반을 생각했다. 저기 히말라야 가운데 어디 적당한 봉을 더듬어 보았다. 아마다 불람이 떠올랐다. 6,000m급이어서 그리 큰 비용이 들지 않고 루트도 제법 짭짤한 그곳. 그 봉우리를 나는 2년 전 에베레스트 원정 때 이미 눈여겨보아 두었었다. 희디흰 영봉. 그 칼날 능선 위에 붙은 자신을 상상하자 걷잡을 수 없이 가슴이 설렜다. 그래, 떠나는 거다. 사무국장과 박영에게 건선 인사를 건넨 후 나는 바로 앉아 사표를 쓰기 시작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진영이 그놈이었다. 이 재수없는 자식. 전화기를 전에 받자마자 너희 씨팔놈, 앞으로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다시 한 번만 하면 뛰어가서 모가지를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이제 곧 여기를 떠날 것이라는 생각에 나는 가까스로 진정할 수 있었다. 흐흐흐, 형님. 신혼 재미는 어땠수로 말을 시작한 그는 역시 한참을 쓸데없는 소리만 늘어놓다가 형만의 죽음을 알릴 때처럼 아참 근데 하며 그날의 진짜 뉴스를 꺼내기 시작했다. 아 참 근데 말이요. 형만이 그 여자 그년도 죽었답디다. 바로 어제요. 어제. 그게 미쳤지 글쎄. 형만 터치에 자일도 없이 단독으로 붙었다지 뭡니까? 그 실력에 그게 죽자고 작정했지. 쏴. 수렴동 골바람이 치미는 듯한 착각에 나는 비틀 책상 모서리를 짚었다.